정년퇴직을 앞둔 어느 날 제가 마주한 우리 집 현실은 텅 빈 통장 하나였습니다. 이제 은퇴 후 쉴 일만 남았다고 믿었던 제 미래가 송두리째 부서진 순간이었습니다. 33년 거친 건설 현장을 떠돌며 제 청춘을 다 바쳤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다고 믿었고 땀 흘려번 돈은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고 전부 아내에게 맡겼습니다. 그게 제 사랑의 방식이었습니다. 제 30년치 월급이 다 어디로 갔는지 저는 비로소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잔인한 진실도 알게 됐습니다. 제 아내가 30년 동안 지켜온 건 우리 가정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황혼의 문턱, 은퇴라는 벼랑 끝에 서서야 비로소 마주하게 된 잔인한 진실. 지금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아파트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작은 캐리어 하나.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복도를 걷는데 발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수백 개의 거친 건설 현장을 누볐던 사람이 정작 제 집 문 앞에서 이렇게 머뭇거리다니 말입니다. 저는 건설 현장 소장입니다. 27살 무렵부터 시작해서 올해로 33해째 전국의 크고 작은 현장을 떠돌았습니다. 부산에서 인천으로, 광주에서 울산으로, 세종에서 광명으로 어디에 가든 제 방은 늘 오피스텔 한 켠이거나 현장 근처 원룸 한 칸이었습니다. 아침이면 시멘트 냄새에 눈을 떴고 현장 식당에서 밥 한 그릇으로 하루를 마쳤습니다. 거친 밥이었지만 맛없다고 생각해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건 오늘도 제가 일하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한 달에 2번, 많으면 3번 저는 집에 갔습니다. 집으로 가는 날이면 늘 그랬습니다. 운전석에 앉아 눈을 감으면 먼저 아이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큰아이가 처음 걸음마를 뗐다는 날, 저는 충주 현장에 있었습니다. 둘째가 유치원 입학식을 한 날, 저는 여수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감독을 하고 있었지요. 운동회, 학예회, 생일, 아이들의 중요한 날마다 저는 어김없이 어딘가에 먼지 날리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게 제 삶이었습니다. 젊은 날엔 집에 도착하면 아이들이 달려 나왔습니다. 아빠, 아빠 하고 매달리는 작은 손들을 붙잡을 때면 가슴속 어딘가가 뻐근하게 아팠습니다. 반갑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큰 감정은 늘 미안함이었습니다. 이렇게 커버렸구나. 아빠 없이도 이렇게 잘 크고 있었구나. 한 달에 몇 번 집으로 갈 때마다 참 미안했습니다. 내가 없는 빈자리에서 아들 둘을 홀로 키워낸 아내에게 늘 빚진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버는 돈은 한 푼도 묻지 않고 전부 아내에게 맡겼습니다. 그게 제 사랑의 방식이었습니다. 아내한테는 더 미안했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 저는 다시 먼 현장으로 짐을 쌌습니다. 신혼의 달콤함도 채 가시기 전에 아내는 혼자가 됐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도 혼자, 아이가 아파도 혼자, 크고 작은 집안일이 생겨도 늘 혼자였습니다. 저는 그 미안한 자리를 돈으로 채웠습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통째로 아내 통장에 넣었습니다. 한 번도 묻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쓰는지, 얼마나 남는지, 어떻게 모아두는지 한 번도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 방식의 신뢰였습니다. 내가 없는 동안 이 집을 지키는 사람은 아내이니까. 내가 밖에서 돈 버는 동안 이 집의 살림은 아내한테 전적으로 맡기겠다는 믿음.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제 죄책감을 덜어내는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돈이라도 다 주면 내가 없는 빈자리가 조금은 덜 크게 느껴질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큰애는 올해 30, 대기업 엔지니어가 됐습니다. 둘째는 28, IT 회사에 다닙니다. 아내 혼자 다 키워낸 아이들입니다. 저는 그 긴 시간 동안 참관 선생님처럼 가끔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아빠가 집에 오면 좋아했지만 중학교쯤 됐을 때부터는 제가 집에 와도 아이들이 크게 반기지 않더군요. 섭섭하기도 했지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잘 알았습니다. 아이들한테 저는 그저 가끔 나타나는 낯선 어른이었을 테니까요. 현재 제 나이 60. 정년까지 딱 2년 남았습니다. 2년 뒤면 저는 현장 소장 정명수가 아닌 그냥 62살의 평범한 아저씨가 됩니다. 마침내 아파트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아내가 나왔습니다. 반갑지 않은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크게 반기는 것도 아닌 얼굴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 주말 부부로 살아와서인지 재회의 방식이 좀 어색합니다. 그냥 왔어? 하고 아내가 말했고 저는 응하고 대답했습니다. 30년을 따로 살았는데 살가우면 얼마나 살갑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30년을 함께 늙어가는 동반자였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탄의 야경이 환했습니다. 정돈된 도로, 깔끔한 상가, 빽빽한 아파트 단지들. 저 멀리 불빛들이 반짝이는 걸 보면서 저는 그제야 조금 실감이 났습니다. 오늘도 집에 왔구나. 씁쓸하면서도 한편으론 설렜습니다. 30년을 바쳐서 마련한 내 집이었습니다. 동탄의 아파트 한 채, 남부럽지 않은 자가. 현장에서 버는 돈을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고 전부 아내한테 맡겼고 우리는 그렇게 이 집을 장만했습니다. 아이들도 반듯하게 자라 큰애는 대기업에, 둘째도 멀쩡히 직장을 다녀주고 있습니다. 이제 곧 제 차례라고 생각했습니다. 30년 동안 외로웠지만 힘들었지만 그래도 잘 버텨왔다고 자부했습니다. 이제는 은퇴 후에 아내랑 둘이 맛있는 밥도 먹고 가끔 여행도 가고 여느 부부처럼 소소하게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내 남은 인생을 이제는 좀 쉬어가도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보는데 가슴 한쪽이 이상하게 허전했습니다. 줄곧 기다려온 노후의 귀환이 왜 이렇게 쓸쓸한 건지, 아니면 제가 기대했던 무언가가 이미 이 집에 없어서인 건지, 그 이유를 그때의 저는 아직 전혀 몰랐습니다. 모든 잔인한 진실을 알게 되는 건 불과 몇 시간 뒤의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토요일 주말 아침이었습니다. 아내가 차려준 밥을 먹고 나서 저는 슬쩍 말을 꺼냈습니다. 밥상 앞에서 꺼내기엔 참 무거운 이야기일 수도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얘기였습니다. 정년이 정말 코앞이었으니까요. 여보, 우리 얘기 좀 하자. 앞으로 살아갈 얘기. 아내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더니 별말 없이 식탁 건너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저도 무거운 마음으로 자리를 잡고 앉았지요. 내가 이제 2년 있으면 정년이잖아. 그 이후 살아갈 얘기도 해야 하고 큰애랑 둘째 결혼 자금도 슬슬 생각해둬야 할 것 같고 우리 지금 현금이 얼마나 있는지 봐야 하지 않겠어? 그런데 아내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적막한 거실에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여보, 아내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기어들어 가듯 말하더군요. 모아둔 돈이 없어. 처음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모아둔 돈이 없다니요. 제가 30년 동안 한 달도 빠짐없이 그 고생을 하며 월급을 통째로 가져다 주었는데 말입니다. 거친 현장에서 일하며 번 돈은 전부 아내 통장으로 곧장 보냈는데 그 돈이 다 없다고요? 다시 말해봐. 없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집 있잖아. 우리 이 집 있고 그럼 큰 걱정은 없는 거 아니야? 아내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작게 웅얼거렸습니다. 순간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왈칵 끓어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집이 있으니까 큰 걱정 없다고요? 집이 있으면 알아서 매달 밥이 나오고 병원비가 나오고 자식들 결혼 자금이 저절로 나옵니까? 당신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야. 내 정년이 고작 2년 남았어. 예순들의 일 그만두면 국민연금은 3년 있어야 나온다고. 그 공백기 동안 우리는 뭘로 버텨? 그리고 그때 연금 나와봐야 우리 둘이 합쳐 한 달에 200만 원 남짓일 텐데 당신이랑 나랑 둘이서 그걸로 어떻게 살아? 우리 애들 곧 장가도 보내야 하고 우리 어디 아프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래? 이 집 한 채 달랑 있고 모아둔 돈이 하나도 없으면 우리 노후는 다 어쩌고 대체 왜 돈이 한 푼도 없다는 거야?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벼락같이 높아졌습니다. 저 역시 이렇게 화를 낼 생각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저 앞으로의 현실을 차분히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었는데 막상 텅 빈 미래와 마주치고 나니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억울하다는 듯 고개를 번쩍 들고 말했습니다. 당장 우리 길거리에 낳는 거 아니잖아. 왜 그렇게 숨이 넘어가게 난리야. 그 말이 제 가슴을 더 서럽게 후벼 팠습니다. 저는 지금 당장 길거리에 낳는 처참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60에 퇴직하고 90까지 산다면 우리 부부 앞에는 아직 30년이라는 긴 세월이 남아 있습니다. 그 30년을 대체 무슨 수로 버티냐는 미래를 묻고 있는데 아내는 당장 눈앞에 집 한 채를 방패로 내세우며 제 속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저는 간신히 턱 밑까지 차오른 숨을 골랐습니다. 통장 다 가져와봐. 아내는 선뜻 일어서지 못하고 주저했습니다. 한참이 지난 후에야 방에서 통장 몇 개를 머뭇거리며 들고 나왔습니다. 저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하나씩 펼쳐보았습니다. 그리고 잔액을 확인하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얗게 마비되는 것 같았습니다. 생활비 통장에 몇백만 원, 예금 통장에 고작 3천만 원. 그게 진짜 전부였습니다. 30년 동안 제가 청춘을 바쳐보낸 피 같은 돈의 흔적이 통장 그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통장을 탁 내려놓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현장 일이란 게 몸은 고되어도 수입은 꽤 나쁘지 않았습니다. 소장 자리까지 올라오니 월급이 제법 두둑했지요. 30년을 모았다면 적어도 집 한 채 외에 현금 몇 억은 든든하게 모여 있어야 정상인 계산이었습니다.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대체 이 많은 돈이 다 어디로 갔을까?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게 제가 30년 동안 먼지 구덩이에서 버텨온 결과였습니다. 현장에서 밥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고 한 달에 겨우 몇 번 집에 가면서도 아내한테 다 맡기면 우리 가족 미래는 잘 굴러가겠지. 굳게 믿어온 대가가 이토록 허망한 껍데기 뿐이었습니다. 저는 앞에 앉은 아내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분명 미안한 기색도 있었지만 신기하게도 그 얼굴 한구석엔 여전히 억울하다는 표정이 묘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직감했습니다. 아내의 그 억울한 표정 이면에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요. 이 피 같은 돈들이 그냥 증발한 게 아니라 분명 어딘가 눈에 보이지 않는 구멍으로 쉴 새 없이 흘러 들어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돈들이 대체 어디로 다 새어나갔는지 대충 예상은 했지만 직접 차가운 현실을 마주하고 저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침에 통장을 확인하고 난 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 역시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서도 우리는 각자 다른 방향을 바라보며 그 질식할 것 같은 무거운 침묵 속에 그냥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월요일이면 저는 다시 저 멀리 떨어진 현장으로 떠나야 했습니다. 이대로 문제를 덮어두고 가버릴 시간이 제겐 없었습니다. 여보, 돈이 다 어디로 간 거야? 이제는 나한테 숨김없이 말해봐. 아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생활비도 쓰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이 뭔데? 구체적으로 말을 해야 알 거 아니야. 우리 집 재정 상황이 어떤지 내가 똑바로 알아야 앞으로 방법을 찾든 계획을 세우든 할 거 아니야. 여보, 우리 지금 40대 아니야. 이미 노후 준비는 끝내놨어야 하는 나이라고. 그런데 내 나이 60인데 통장에 당장 돈이 없다는 게 그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해. 아내는 제 다그침에 슬그머니 말끝을 흐렸습니다. 저는 화를 누르며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사실 어느 정도는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장인어른 임플란트를 해야 한다고 제가 한창 현장에 있을 때 아내에게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치아가 많이 나빠지셔서 급히 해드려야 할 것 같다고 하더군요. 저는 두말 없이 그러라고 했습니다. 자식으로서 부모님 건강 챙기는데 아까울 건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때는 그저 당연한 도리라 여겼습니다. 처가댁 냉장고며 세탁기를 통째로 바꾼 것도 어렴풋이 알고는 있었습니다. 낡아서 새로 바꿔드렸다는 얘기를 스치듯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거친 현장에서 전화기 너머로 듣는 집안 살림 얘기들은 어차피 제가 매일 붙어 다니며 관여할 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당신이 알아서 해. 늘 이 한마디가 제 대답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무심히 던진 그 말 한마디가 우리 집 통장에 얼마나 커다란 구멍들을 뚫어놓고 있었는지 말입니다. 그런데 제 상상을 초월하는 정말 전혀 몰랐던 얘기가 튀어나왔습니다. 바로 처남의 사업 자금이었습니다. 처남이 2년 전에 작은 사업을 해보겠다며 처가의 손을 벌렸고 장모님이 아내를 붙잡고 울면서 부탁했다더군요. 그 눈물의 아내가 저 몰래 따로 거액의 목돈을 쥐어줬다는 겁니다. 저한테는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말입니다. 기가 차서 얼마를 줬냐고 다그쳐 묻자 아내가 고개를 푹 숙이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작게 속삭였습니다. 1억 5천. 그 숫자가 제 귀에 꽂히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머리가 띵할 정도로 싸늘하게 식어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 큰 돈을 빌려주면서 왜 나한테 한마디 말도 안 했어?
당신한테 말했으면 안 된다고 하고 불같이 화냈을 거잖아. 그 당당한 변명이 제 가슴을 더 아프게 찔렀습니다. 내가 안 된다고 할 걸 뻔히 알면서도 저를 철저히 속이고 저질렀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돈은 돌려받았어? 그 사업은 잘 되고 있고? 아내는 제 말에 끝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모님 이야기가 터져 나왔습니다. 2달 전 장모님이 다치셨을 때의 일입니다. 저는 그때 경남 쪽 현장에 내려가 있어서 아내에게서 장모님이 좀 다치셨다는 연락만 받았습니다. 많이 다치셨냐고 걱정스레 물었더니 아내는 연신 괜찮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알아서 잘 챙길 테니 걱정 말라고 해서 저는 정말 그런 줄로만 알았습니다. 당장 제가 현장을 비우고 올라올 수도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에서야 그 잔인한 전말을 처음 알았습니다. 기가 막힌 건 아내 형제들의 태도였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자기들이 타 지역에 멀리 살아서 갈 수가 없다는 핑계를 댔답니다. 그러고는 병원이 바로 코앞에 붙어있는 우리 집이 가장 가깝고 조건이 좋지 않냐며 아내에게 장모님을 모시라고 일방적으로 등을 떠민 거였습니다. 이미 저희 빼고 자기들끼리 다 정해놓고선 아내에게 통보만 했고 아내는 고스란히 혼자 장모님을 모셨던 거였어요. 2달 내내 병원을 오가며 병수발을 도맡았고 형제들이 나 몰라라 하니 병원비와 약값, 간병비까지 죄다 아내가 냈던 거였습니다. 저는 그 2달 동안 현장에서 바보같이 전화만 걸어댔던 겁니다. 아내는 별일 없으니 현장 일에만 신경 쓰라며 늘 괜찮다고만 했었지요. 그때 저는 아내가 저 일하는데 방해될까봐 배려해주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 괜찮다는 아내의 거짓말 뒤편에 이토록 기가 막힌 일들이 널려 있었다는 것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야 처참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동안 알고 있던 것들은 전부 눈 감아줬습니다. 처가만 유독 끔찍하게 챙기는 아내가 솔직히 못마땅할 때도 많았지만 그래도 부모님이 자식에게 기대는 건 자식된 도리로 당연한 일이라며 스스로를 다스렸습니다. 제가 늘 곁에 없었으니까요. 그 외로운 빈자리를 처가 식구들이 채워줬을 거라 믿었기에 고마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았습니다. 현장 숙소에서 전화를 끊고 나서 홀로 서글픈 속을 끓이는 밤이 수두룩했지만 그래도 꾹 참았습니다. 꺼내봐야 부부싸움이 될 걸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 정말 언제까지 이럴 거야? 우리 가족은 가족도 아니야? 당신 진짜 가족은 대체 누구야? 내가 현장에서 먼지 마셔가며 땀 흘려번 돈, 친정에 다 퍼주라고 내밀었던 거 아니잖아. 그러자 아내가 눈을 부라리며 악에 받쳐 받아쳤습니다. 뭐, 다 퍼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니고 도박을 한 것도 아니고 당신 집 비우고 현장에서 일할 때 나 혼자 애들 케어하면서 아들 둘 다 대기업 보내고 번듯하게 키워냈어. 나 외롭고 힘들어서 죽고 싶을 때 내 곁에 있어준 게 우리 부모님이고 내 형제들이야. 그런 가족 좀 도와준 게 그게 그렇게 죽을 죄야.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저도 잘 압니다. 제가 전국의 현장을 전전하는 동안 아내가 얼마나 지독하게 외로웠을지, 명절에도 아이들이 고열로 아플 때도 크고 작은 집안일이 터질 때마다 아내는 곁에 없는 남편 대신 친정에 기댈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 친정이 아내의 유일한 숨구멍이자 버팀목이었다는 걸 저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더 괴로웠습니다. 아내의 말이 틀리지 않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미래는 이토록 처참하게 무너졌다는 사실이 가슴속에서 마구 끌어올랐으니까요. 저는 부르르 떨리는 주먹을 식탁 위에 간신히 올려놓고 가라앉은 목소리로 낮게 말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 당신 혼자 다 애들 키웠고 그 외로운 세월 동안 처가가 버팀목이 됐던 거 나도 다 인정해. 근데 여보, 그 고마움의 대가가 내 청춘을 다 바쳐 일해서 번 돈, 우리 부부의 노후까지 전부 다 바쳐야 하는 이유가 되는 거야? 아내는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 역시 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열린 창문 사이로 거실에 차가운 어둠이 서서히 내려앉기 시작했고 우리는 한동안 그 숨막히는 공기 속에 각자 굳어버린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은 온 집안의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지독한 정막이 흘렀습니다. 아내는 부엌에서 혼자 저녁을 차렸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텔레비전 화면을 그저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도 몰랐습니다.
머릿속이 그저 하얗게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대충 마치고 난 후 아내가 눈치를 보며 슬쩍 말을 꺼내더군요. 여보, 나 이번 주 목요일에 친정 좀 다녀와도 돼? 아버지 병원 정기검진 날이라서.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이 사단이 벌어졌는데, 오늘 아침에 텅 빈 통장을 열어봤고 오후 내내 돈 얘기로 싸웠는데 이 와중에 아내 입에서 가장 먼저 나온 말이 친정아버지 정기검진이었습니다. 저는 서글픔을 넘어 기가 막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 잠자리에 들었지만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컴컴한 천장을 바라보며 이런저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잔인하게 맴돌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가슴 한구석이 아리며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저 멀리 남의 시골에 혼자 계시는 제 어머니였습니다. 올해로 85. 아버지는 제가 30 초반일 때 일찍 세상을 떠나셨고 그 뒤로 어머니는 줄곧 혼자 그 시골집을 지키며 사셨습니다. 남해 거친 바닷가 근처 작은 집에서 구부정한 허리로 텃밭이나 조금 가꾸시면서 말입니다. 제가 워낙 전국의 현장을 떠도느라 자주 내려가지 못하니 어머니는 저 힘들까봐 먼저 내려오라는 말씀을 평생 잘 안 하셨습니다. 나는 괜찮다, 어미는 아무렇지도 않다. 늘 그 눈물겨운 말씀만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저 역시 자식으로서 참 무심했습니다. 현장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명절에도 겨우 얼굴만 비추고 허둥지둥 올라오기 바빴고 다정한 전화 한 통 자주 못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어머니 앞에 죄인이라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 아내는 달랐어야 했습니다. 명절에 남의 시골로 내려가자고 하면 아내는 꼭 한 번씩 얼굴을 찌푸리며 머뭇거렸습니다. 길이 너무 막혀서 멀다. 애들 스케줄은 어쩌냐. 이번엔 그냥 당신 혼자 다녀오면 안 되겠냐. 이런저런 핑계들이 늘 꼬리표처럼 따라붙었습니다. 처음엔 저도 그러려니 했습니다. 워낙 먼 길이라 차 타는 게 힘들기도 하겠지. 아이들 챙기느라 지쳐서 그렇겠지 하며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인가부터 제 눈에도 그 이중잣대가 빤히 들어오기 시작하더군요. 친정 행사라면 아내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장인어른 생신이다. 처남 생일날이다. 조카 대학 입학 축하 파티다 하면 아내는 며칠 전부터 들떠서 아침 일찍부터 온갖 채비를 하고 나섰습니다. 남해는 멀어서 못 가겠다던 사람이 친정 가는 길은 단 1분도 멀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아이들 스케줄이 문제라며 시댁행을 막아서던 사람이 처가에 갈 때는 아무런 걸림돌도 되지 않았습니다. 다 알면서도 저는 그냥 못 본 척 눈을 감았습니다. 싸우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아내한테 그걸 서운하다고 꼬집어 말하면 결국 또 처가 얘기로 문제가 번질 것이고 그러면 아내는 당신 밖으로 돌 때 친정이 나한테 얼마나 큰 버팀목이었는지 아느냐며 똑같은 가시돋침말을 반복할 게 뻔했으니까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기도 하고 이미 지나간 일을 되돌릴 수도 없으니 저는 그냥 매번 혼자 속으로 삼키고 삭혔습니다. 그러다 문득 3년 전 그 잔인했던 일이 생각나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어머니가 무릎 관절 수술을 받으셨을 때였습니다. 연세가 있으시니 어머니께는 큰 수술이었고 수술 후 경과를 꼭 봐야 한다는데 저는 하필 그때 중요한 공정이 걸린 현장 일정 때문에 수술 당일 낮에 내려가기가 도저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절박하게 부탁했습니다. 여보, 나 대신 내려가서 어머니 수술 마무리될 때까지만 옆에 좀 있어줄 수 있냐고 말입니다. 그때 아내는 제 눈을 피하며 잠깐 망설이더니 참 쉽게도 말하더군요. 그날 우리 엄마 생신인데 그냥 당신이 잠깐 휴가 내서 혼자 다녀오면 안 돼? 저는 그 차가운 말을 듣고 더는 아무 말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현장 지사장에게 사정을 말하고 간신히 이틀 휴가를 얻어 혼자 쓸쓸히 남해로 내려갔습니다. 수술실 앞 병원 복도의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에 덩그러니 혼자 앉아 수술이 끝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고개를 돌려 옆을 보면 다른 환자 가족들은 둘씩 셋씩 모여 서로 손을 잡고 기대어 울며 위로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 긴 시간 동안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아내는 내 어머니의 수술날 친정 식구들과 모여 웃으며 케이크 불을 끄고 있었겠지요. 수술실 문이 열리고 어머니가 나오셨습니다. 하얀 링거줄을 주렁주렁 달고 마취가 덜 깨어 눈도 제대로 못 뜨시면서도 어머니는 제 거친 손을 더듬더듬 찾아 꼭 잡으셨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바쁜데 시간 내게 해서 미안하구나. 저는 차마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울음을 삼켰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그 서글펐던 일을 아내한테 단 한 번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말해봐야 내 가슴만 더 찢어지지 뭐가 달라지겠냐 싶었습니다. 그렇게 아내를 향한 지독한 서운함들을 마음속 가장 깊은 장기 밑바닥에 차곡차곡 쌓아만 두었습니다. 그 마비된 줄 알았던 날카로운 기억들이 오늘 이 밤 어둠 속에서 다시 칼날처럼 꺼내져 사정없이 저를 찌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옆에 누운 아내가 눈을 감고 듣는지 아니면 자는 척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제 가슴 깊은 곳에 고백을 뱉어내고 싶었습니다. 당신 부모님만 부모야? 우리 어머니는 저 멀리 남의 시골 구석에 혼자 나이 들어 늙어가고 계시는데 당신 단 한 번이라도 그 쓸쓸함을 생각은 해봤어? 우리 부모님 피눈물 흘리게 하면서 당신 부모님한테만 효도하니까 당신 마음은 편해? 아내는 여전히 숨을 죽인 채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 역시 더는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둠 속에서 가만히 누워 남의 바닷가 파도 소리가 들리는 작은 집에서 혼자 외로이 주무시고 계실 늙은 어머니만을 생각했습니다. 나 당신 외로웠던 거 다 이해하려고 피나게 노력했어. 섭섭한 일이 생겨도 저 사람도 홀로 애들 키우느라 힘들겠지 싶어서 밉다가도 고마운 마음을 더 먼저 먹으려고 악을 썼단 말이야. 근데 여보, 아무리 생각해봐도 당신한테 나와 우리 아이들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그냥 남인 것 같아. 그 차가운 진실을 마주하는 게 이제 너무 지친다. 더는 내 마음이 버티지를 못하겠어. 너무 괴롭다. 말을 마치고 나서 저는 밀려오는 서글픔에 오랫동안 눈을 감았습니다. 그 길고 잔인했던 밤 저는 끝내 단 1분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일요일 아침 간밤에 한숨도 자지 못해 뻑뻑해진 눈을 비비며 식탁에 앉았는데 큰애와 둘째가 벌써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가 아침 일찍부터 부엌에서 뭔가를 부지런히 준비했던 모양입니다. 구수한 국이 끓고 있었고 반찬도 평소보다 몇 가지가 더 정갈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내 식구가 한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참 오랜만의 일이었습니다. 제가 늘 먼타지 현장에 가 있는 동안 이런 온기 있는 아침은 잘 없었으니까요. 그 낯선 풍경이 한편으론 참 반갑기도 했습니다. 밥을 먹으며 큰애는 요즘 회사 프로젝트가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는 말을 전했고 둘째는 주말인 오늘도 노트북으로 재택근무를 좀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짤막한 일상의 대화들이 오갔고 아내가 차린 밥은 참 맛있었습니다. 그런데 식사가 끝나기가 무섭게 큰애가 숟가락을 놓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자 오늘 친구랑 선약이 있어서 나가야 해요. 그러자 둘째 놈도 눈치를 보며 슬그머니 따라 일어섰습니다. 저도 오늘 회사 선배들이랑 약속이 있어서요. 오늘 다시 현장 가시죠? 아버지, 다음에 오시면 봬요. 철컥 하고 무겁게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두 아이가 나가고 나니 집안이 순식간에 다시 적막해졌습니다. 아내가 아침을 차리고 치우는 데 걸린 시간보다 다 자란 아들들이 식탁에 앉아 밥만 먹고 나 간 시간이 훨씬 더 짧았습니다. 이틀 동안 얼굴 한두 번 스치고 겨우 밥 한 끼 같이 먹은 것. 그게 주말마다 집에 오면 저와 아이들이 하는 일 전부였어요. 그렇다고 자식들에게 서운하다고 붙잡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들도 이제 엄연한 성인이고 자기들의 삶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묵묵히 설거지통 앞에 서서 밥상을 치우는 아내의 굽은 뒷모습을 보면서 문득 서글픈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아빠한테만 저러는 걸까? 아니면 평소에 엄마한테도 저렇게 무뚝뚝한 걸까? 아빠는 가끔 집에 오는 손님 같아서 좀 더 어색하게 대하는 걸까? 아마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우리 부부가 각자의 위치에서 이 가정을 지켜왔지만 자식들에게 우리는 그저 나이든 부모일 뿐이었습니다. 살갑게 속을 터놓고 대화를 나누는 따뜻한 사이는 아니었지요. 그 서먹함이 밖으로만 돈 제 탓인지 친정의 정신이 팔렸던 아내 탓인지 아니면 그냥 이 시대 모든 부모 자식 간의 씁쓸한 거리감인 건지 저는 잘 몰랐습니다. 아이들이 떠나고 난 집안에는 결국 아내와 저 단 둘만이 다시 남겨졌습니다. 저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내는 부엌 정리를 서둘러 마치고 거실로 나오더니 제 맞은편 의자에 조용히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어제 오후 내내 쏟아냈던
그 숨막히는 갈등의 공기가 여전히 거실 사방에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보지 못한 채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먼저 고요한 침묵을 깬 건 아내였습니다. 어젯밤 깊은 어둠 속에서 제가 천장을 보며 내뱉었던 톡백을 아내는 자지 않고 다 듣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당신, 3년 전 어머니 무릎 수술하셨을 때 일 아직도 가슴에 묻어두고 생각하고 있었어?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목소리가 어제 악을 쓰던 것과는 달리 한결 낮아지고 젖어 있었습니다. 여보, 나 생각 많이 했어. 근데 당신도 잘 알잖아. 우리 큰 언니 죽던 날 내 손 꼭 잡으면서 부모님 잘 부탁한다고. 미안하다는 말 남기고 눈 감았던 거. 저는 묵묵히 아내의 눈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내의 큰 언니 처영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결혼하고 한창 주말 부부로 지내며 큰애가 갓 돌을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저에게도 누나 같았던, 아내에게는 엄마 같고 친구 같았던 처영이 갑자기 병으로 너무나 이른 나이에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내에게 처영은 세상 그 누구보다 의지하던 우주 같은 존재였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가장 먼저 전화해 울던 사람, 밤새 통화하며 시시콜콜하게 삶을 나누던 유일한 버팀목이었지요. 그 언니가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아내의 손을 잡고 울었다고 했습니다. 남은 우리 부모님 내가 잘 부탁한다고. 미안하다고요. 저는 아내가 그 슬픈 과거를 제 가슴에 묻으며 고백했던 젊은 날이 스치듯 생각났습니다. 아내가 그 말을 얘기하며 제 품에 안겨 소리도 없이 서럽게 울 때 저는 그저 가여운 아내의 등을 묵묵히 토닥여 주었습니다. 하지만 처형이 남긴 그 눈물의 말이 3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아내의 발목을 옥죄는 거대한 사슬이 될 줄은 그때의 저 역시 감히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내 우주 같았던 언니를 그렇게 허망하게 보내고 나서 내가 친정 식구들 안 챙기면 언니한테 큰 죄를 짓는 것만 같아서 내가 버티지 않으면 친정이 단숨에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아서 그래서 그랬단 말이야. 아내의 목소리가 걷잡을 수 없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얇은 눈가가 금세 붉은 핏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먹먹한 가슴을 누르며 말을 아꼈습니다. 저 역시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왜 그토록 처가 일이라면 간과 쓸개까지 빼주며 미련하게 매달렸는지 그게 단순한 친정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뿐인 언니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지독한 죄책감과 부채감이 아내를 30년 동안 처가의 구원자로 살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저도 옆에서 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걸 이해해 주었던 대가가 은퇴를 앞둔 우리 가정을 이토록 철저히 갉아먹는 칼날로 돌아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저는 턱 밑까지 차오르는 눈물을 삼키며 가라앉은 목소리로 낮게 말했습니다. 알아. 나라고 그걸 모를까봐? 당신 처형 보내고 수많은 밤을 잠 못 자고 숨죽여 울던 거 내가 당신 곁에서 다 지켜봤어. 그래서 나 없는 동안 당신이 처가 챙기고 돈 쓸 때도 저 멀리 홀로 계신 내 어머니 눈물 눈 감아가면서 어떻게든 다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했던 거야. 제 서글픈 고백에 아내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근데 여보, 처형이 남긴 그 말이 당신 평생을 노예처럼 쇠사슬로 묶어서 지금 살아있는 나와 자신의 조카들의 미래까지 다 갉아먹으라고 한 약속이겠어? 처형이 하늘에서 당신 사는 꼴 보면서 정말 그걸 원했겠냐고. 아내의 자그마한 어깨가 걷잡을 수 없이 들썩이며 흑흑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만해. 그 끔찍하고 무거운 짐, 이제 제발 좀 내려놓고 당신 인생을 살아. 나 현장에서 먼지 마시며 뼈 빠지게 고생한 것도 내 서글픔도 조금만 알아달란 말이야. 나도 로봇이 아니라 사람이야, 여보. 나도 이제 지치고 마음이 헐어서 닳아 없어질 것 같아. 말을 마치고 저는 밀려오는 허탈함에 두 눈을 지그시 감았습니다. 아내는 결국 손으로 얼굴을 완전히 가려버린 채 아이처럼 서럽게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이 어깨만 격렬하게 흔들리는 아내의 슬픈 울음을 바라보면서 가슴 속에서 분노와 가여움, 그리고 지나간 세월에 대한 회한이 무겁게 뒤엉켜 그저 가슴이 터질 듯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일요일 오후인 지금 저는 다시 저 멀리 떨어진 현장 숙소로 복귀해야만 했습니다. 가방에 짐을 챙겨 넣으며 저는 차갑게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또 시간이 흘러 대충 덮어두고 가버린다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요.
가기 전 우리의 무너진 미래를 두고 정말 마지막 단판을 지어야만 했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캐리어를 들고 나서려는데 아내가 힘없이 걸어 나왔습니다. 눈이 울어서 퉁퉁 부어오른 아내와 저는 주말 부부의 이별 길목에서 잠깐 서로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아내가 먼저 죄스러운 듯 제 시선을 툭 피하더군요. 저는 차가운 문고리를 잡은 채 낮게 읊조리고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다음 주에 집에 오면 그때 우리 부부의 미래를 두고 제대로 다시 얘기하자, 여보. 잘 생각해봐. 그 주 내내 현장 일이 전혀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레미콘 차량 진입과 콘크리트 타설 일정을 확인하면서도 협력업체 소장들과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하면서도 제 머릿속 한구석에는 온통 지난 주말의 기억이 무겁게 걸려 있었습니다. 텅 빈 통장 잔고, 처남한테 건넸다는 피 같은 1억 5천만 원, 그리고 무릎 수술실 앞 차가운 복도 의자에서 홀로 밤을 치새우던 그날, 마지막으로 제 앞에서 얼굴을 가린 채 서럽게 흔들리던 아내의 어깨까지, 현장 숙소의 침대에 누워 컴컴한 천장을 바라보는 밤이 며칠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담배를 끊은 지 벌써 10년이 훌쩍 넘었는데 왜인지 퇴근길 편의점 앞에 바보처럼 멍하니 서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가만히 서 있다가 결국 사지는 않고 돌아섰지만 말입니다. 아내한테서는 일주일 내내 단 한 통의 연락도 없었습니다. 저 역시 먼저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수화기를 붙잡고 무슨 말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도무지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통화 버튼을 눌렀다가 이내 지우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는지 모릅니다. 아내에게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도 많아서 어디서부터 실타래를 풀어야 할지 막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침내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몸이 피곤하다는 핑계로 그냥 현장 숙소에 머물며 주말을 보냈을 겁니다. 나이 드니 고된 현장 일을 마치고 주말에 장거리 운전을 하는 것보다 홀로 쉬는 게 차라리 마음 편할 때도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이번 주는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풀지 못한 무거운 숙제를 집에 그냥 던져둔 채 또 한 주를 흘려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퇴근하자마자 간단히 짐을 챙겨 차에 올랐습니다. 집까지 3시간 남짓 어두운 고속도로를 달리는 내내 저는 이번에 집에 가면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만을 곱씹었습니다. 지난주처럼 감정이 앞서서 소리부터 지르면 안 된다고 몇 번이고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화를 낼 기력도 없었습니다. 그저 우리가 처한 잔인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차갑고 냉정하게 짚어주며 지금 우리가 대체 어느 막다른 곳에 서 있는지를 똑똑히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밤 9시가 훌쩍 넘어서야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내는 제가 내려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 거실 불을 환하게 켜두고 있었습니다. 도어락을 누르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부엌 싱크대 앞에서 아내가 힘없이 걸어 나왔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얼굴이 몰라보게 더 헬쑥하고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저도 아내도 서글픈 침묵 속에 아무 말도 얹지 않았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골라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나 한 주 동안 현장에서 생각 많이 했어. 당신이랑 싸우자고 감정적으로 얘기하려는 게 아니야. 그냥 우리 지금 현실이 어떤 꼴인지 그것만 제발 똑바로 좀 보자. 아내는 아무 대꾸도 없이 시선을 바닥으로 툭 떨어뜨린 채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우리 나이 이제 60이야. 나 평생 거친 건설 현장에서 잔뼈 긁어가며 일했어. 이제 몸이 안 아픈 곳이 하나도 없어. 어깨도 무릎도 매일 아침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버티고 있지만 내일 당장이라도 몸 어디서 먼저 신호가 와서 주저앉을지 모르는 나이라고. 당장 내가 아파서 쓰러지면 병원비는 어떻게 하고 생활비는 대체 어디서 나와? 나 일 그만두면 당장 다음 달 생활비는 하늘에서 그냥 보란듯이 떨어져? 아내는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은 채 손가락만 초조하게 꼼지락거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애들 안 보여? 우리 애들 이제 30, 28이야. 당장 내일 모레 장가간다고 하면 빈손으로 보낼 거야? 부모 노릇이라는 게 세상에 나와서 밥 먹여 키우는 것만이 부모가 아니잖아. 평생 밖에서 피땀 흘려 벌어다 줬는데 자식들이 인생의 출발선에 설 때 10원 한 장 보태주지 못하는 그런 무능한 아버지가 되라는 거야, 당신은. 저는 턱 밑까지 차오르는 분노를 간신히 누르며 잠깐 거친 숨을 골랐습니다. 당신 외로웠던 세월, 나도 이해하려고 피나게 노력했어. 진짜야. 지난 30년 동안 당신 혼자 이 넓은 집에서 얼마나 무섭고 힘들었을지
나 없는 빈자리에서 아들 둘 대기업 보내며 번듯하게 키워준 거 다 고맙고 남편으로서 100번 1000번 이해해. 처형 허망하게 보내고 그 지독한 부채감의 짐을 혼자 짊어지고 살아온 것도 내 가슴에 다 서글프게 박혀있단 말이야. 아내의 속눈썹이 파르르 떨리며 눈가가 다시 붉은 핏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보, 이미 가고 없는 죽은 처형과의 약속 때문에 지금 눈앞에 살아 숨쉬는 내가 자식들의 미래가 이토록 벼랑 끝으로 밀려나는 게 그게 정말 맞는 거야. 처형이 당신 사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그걸 바랐겠냐고. 아내는 아랫입술을 피가 나도록 꽉 깨물었습니다. 아내의 커다란 눈망울에 금세 눈물이 그렁그렁하게 맺혔지만 제 앞에서 차마 흘리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참아내는 게 안쓰럽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꺼내기 힘든, 가장 잔인한 말을 마침내 꺼내 들었습니다. 나도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아, 여보. 평생 당신한테 이런 모진 말 하고 싶지 않았어. 근데 내 마지막 진심을 섞어서 솔직하게 말할게. 당신이 과거에서 벗어나 지금이라도 변하지 않는다면 나도 이제는 내 남은 삶을 위해서 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 순간 거실 사방에 숨이 막힐 듯한 무거운 침묵이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그 서글픈 침묵을 먼저 깨지 않았습니다. 아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말한 다른 선택이 무엇을 뜻하는지 굳이 이혼이라는 단어를 입 밖에 내지 않아도 30해를 함께 산 우리는 서로의 눈빛만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30년을 동고동락한 부부 사이에 그 암묵적인 선언이 얼마나 납덩이처럼 무겁게 떨어지는지도요. 저는 마지막으로 아내의 눈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낮게 읊조렸습니다. 제발 정신 좀 차려. 지나간 과거에 매달려 지금 곁에서 당신 손을 잡고 있는 살아있는 사람들을, 당신 진짜 가족들을 영영 잃어버리는 미련한 짓은 하지 마, 여보. 말을 마치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차갑게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닫힌 문 등 뒤로 아내가 거실 식탁 의자에 굳어버린 채 오래도록 홀로 앉아있는 쓸쓸한 기척이 서글프게 느껴졌습니다. 저 역시 침대에 누워 밤새 단 1분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느꼈던 허탈함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가슴속에 응어리진 꼭 해야만 했던 마지막 진심을 아내에게 똑바로 전했다는 것만으로도 무겁던 마음의 짐이 아주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사방이 칠흑 같은 안방에 지독한 정막이 깔린 가운데 열린 창문 너머로 동탄의 화려한 밤 불빛들만이 우리의 허망한 인생을 조용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끝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안방 침대에 누워 새벽 2시가 넘도록 괴롭게 뒤척이다가 결국 조용히 문을 열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사방의 불은 다 꺼져 컴컴한 거실. 아내는 소파에 편히 누운 것도 아니고 낮에 앉았던 그 식탁 의자에 그대로 앉은 채 고개를 깊숙이 숙이고 있었습니다. 잠이 든 건지 아니면 어둠 속에서 소리 없이 울고 있는 건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부엌으로 걸어가 찬물 한 잔을 따라 마시고는 다시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더 이상 아내에게 보탤 말은 없었습니다.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제 마지막 진심은 어젯밤에 전부 쏟아냈으니까요. 다음날 토요일 아침 제가 눈을 떴을 때 아내는 이미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고요하게 밥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숟가락을 움직였고 아무 말 없이 그릇을 치웠습니다. 그 지독한 고요함이 이상하게 어색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젯밤 공기 중에 쏟아냈던 날카로운 말들이 여전히 거실 사방에 묵직하게 떠다니는 것만 같았습니다. 오전 내내 저는 거실 소파에서 신문을 펼쳐들었지만 단 한 글자도 머릿속에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안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정오가 가까워질 무렵 마침내 방문이 서서히 열리더니 아내가 거실로 걸어 나왔습니다. 아내의 두 눈이 밤새 모진 매라도 맞은 것처럼 퉁퉁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밤새 자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소파에 앉아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한참 동안 숨을 고른 끝에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나 어젯밤에 한숨도 잠을 못 잤어. 저는 들고 있던 신문을 천천히 내려놓고 아내의 헬쑥한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어젯밤에 쏟아낸 말들이 비수처럼 박혀서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더라고. 처음엔 솔직히 너무 서럽고 억울했어. 나도 주말부부 하면서 이 넓은 집에서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가정을 지켰는데
왜 내가 당신한테 이런 모진 비난을 받아야 하나 싶어서 밤새 당신이 원망스러웠거든. 아내는 가녀린 두 손을 무릎 위에 꼭 얹은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컴컴한 거실에 혼자 앉아서 밤새 생각을 곱씹어 보니까 결국 당신 말이 다 맞더라고. 내가 미련하게 과거에만 묶여서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소중한 현실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었어. 죽은 언니가 남긴 말을 짊어지겠다고 지금 살아 숨쉬는 내 남편과 내 자식들을 지옥으로 밀어넣고 있었던 거더라고. 당신의 구부정한 뒷모습이 밤새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 내가 미련한 죄책감에 갇혀서 당신 힘들어하는 것도 고생하는 것도 외면하고 있었던 거야. 저는 아무런 말도 얹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가슴속 굳은 응어리를 스스로 다 꺼내놓을 때까지 그저 묵묵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나 솔직하게 말할게, 여보. 어젯밤에 당신 입에서 다른 선택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처음엔 심장이 덜컥 내려앉을 만큼 그 말이 너무 무섭고 떨렸어. 근데 혼자 앉아 가만히 따져보니까 무섭다는 감정보다 내가 지금껏 대체 어떻게 살아온 건지 그 차가운 현실이 훨씬 더 무섭게 다가오더라. 아내의 목소리가 서글픈 깨달음에 조금씩 가늘게 젖어들었습니다. 나 전업주부로 30년을 살았잖아. 당신이 내 곁에서 사라지면 나한테 남는 게 대체 뭐가 있겠어. 냉정하게 생각해보니까 친정 식구들이 혼자 남은 나를 진짜 책임져 줄까? 내 동생은 내가 빌려준 그 큰 돈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안 갚고 있고, 내가 진짜 당신 잃고 혼자 남겨지면 어떨지 밤새 차갑게 생각해보니까 절대 아니더라고, 여보. 그 처절한 고백을 듣는데 제 가슴 한구석이 찌르르하게 아파왔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아내가 30년 만에 비로소 그 잔인한 현실의 민낯을 제 눈으로 똑똑히 보기 시작했다는 서글픔 때문이었습니다. 아내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왈칵 터뜨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보, 내가 정말 많이 잘못했어. 평생 밖에서 고생한 당신한테도, 저 멀리 홀로 계신 어머님한테도 내가 너무나 큰 죄를 지었어. 지금 내 곁에서 30년을 묵묵히 버텨준 내 가장 소중한 사람을 지옥으로 밀어넣고 있었어.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해. 이제 과거는 다 끊어내고 당신을 가장 먼저 볼게. 우리 아이들 앞길 안 막히게 뒷바라지 잘하고 어머님한테도 정말 며느리 노릇 제대로 하면서 살게. 나 진짜 딱 한 번만 다시 믿어줘, 여보. 아내는 이번에는 눈물을 참지 않았습니다. 서러운 눈물이 아내의 헬쑥한 뺨을 타고 식탁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저는 한동안 깊은 정막 속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저는 평생 동안 아내 입에서 바로 이 말을 간절히 듣고 싶었던 겁니다. 자기가 잘못했다는 인정, 처가를 우선순위에서 뒤로 하고 내 곁으로 돌아와 달라지겠다는 그 약속. 그런데 막상 그 절박한 고백을 귀로 듣고 나니 속이 뻥 뚫리며 울컥하기보다는 그저 가슴 깊은 곳이 먹먹하고 서글퍼질 뿐이었습니다. 지나간 잔인한 30년의 세월이 이 짧은 고백 한마디로 단숨에 다 씻겨 내려갈 수는 없다는 걸 아내도 알고 저 역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드디어 조용한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소파에서 일어나 아내 옆자리로 자리를 옮겨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말 없이 평생 짐을 지느라 거칠어진 아내의 가녀린 두 손을 가만히 맞잡았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기다렸다는 듯 제 손을 꼭 쥐어왔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그렇게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베란다 창밖으로 쓸쓸하면서도 따스한 늦가을 햇살이 거실 바닥 깊숙이 조용하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30년간 쌓인 오래되고 낡은 상처들이 아직 깨끗하게 정리되지는 않은 채였지만 그래도 우리 부부 사이에서 무언가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다는 걸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주 천천히 그리고 아주 조금씩 말입니다. 그 눈물겨운 변화의 시작만으로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제게 충분하고도 넘쳤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짧고도 긴 시간 동안 우리 부부 사이에는 조용하지만 아주 분명한 변화들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결코 크고 요란한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일상 속의 아주 작고 소소한 것들이었지요. 가장 먼저 아내가 친정으로 달려가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하루는 처남한테서 연락이 왔을 때 아내는 예전처럼 숨기지 않고 제게 전화를 걸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동생이 아버지 병원 얘기를 하는데 우리 같이 상의해서 결정하자. 제게 통보가 아닌 먼저 상의를 청해온 건
정말 경이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머리를 맞대고 앞으로 살아갈 부부만의 엄격한 규칙을 세웠습니다. 처가의 모든 대소사는 앞으로 아내의 다른 형제들과 정확하게 n분의 1로 나누어 분담하기로 공식화한 것입니다. 더 이상 아내 혼자 미련하게 그 무거운 짐을 다 떠안지 않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아내 역시 무척이나 쉽지 않아 했습니다. 평생을 친정의 구원자라는 강박에 묶여 살아온 방식을 하루아침에 뜯어고치는 게 몸에 깊이 밴 사람한테는 얼마나 큰 고통인지 저 역시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내는 눈 딱 감고 해보겠다고,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느 주말 우리 부부는 저 멀리 홀로 계신 저희 어머니를 뵈러 내려가는 기차에 함께 올랐습니다. 나란히 자리에 앉아 창밖을 묵묵히 바라보았습니다. 동탄에서 남해까지는 참 멀고도 아득한 길이었습니다. 차창 너머로 추수가 끝난 쓸쓸한 늦가을의 들판이 빠르게 지나갔고 옹기종기 모여있는 시골 작은 마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복잡한 심경으로 말없이 그 가을 풍경을 눈에 담았습니다. 바로 그때 아내가 슬그머니 무언가를 제 무릎 위에 얹어놓더군요. 묵직하고 두툼한 하얀 봉투였습니다. 저는 이게 대체 뭐냐는 듯 의아한 눈빛으로 아내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내는 차마 제 눈을 똑바로 마주치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보는 척하면서 얇은 눈가를 붉히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여보, 많지는 않지만 이거 이번에 내려가서 어머님 용돈으로 다 드려. 그동안 며느리 노릇 한번 제대로 못하고 당신 마음에 상처 줘서 정말 미안해, 여보. 저는 제 무릎 위에 놓인 그 두툼한 봉투를 한동안 멍하니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내의 노력과 결단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그 봉투 앞에서 가슴이 꽉 막혀 어떤 말도 쉽게 튀어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제 거친 손을 가만히 쥐며 작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번에 내려가면 어머님 좋아하시는 음식 맛있는 거 내 손으로 다 해드리고 올래. 그리고 여보, 이번 겨울 지나고 나면 어머님 우리 집으로 올라오시라고 말씀드려보자. 큰 병원 모셔가서 정밀 검사도 싹 다 해드리고 당신 퇴직하기 전까지 내가 맛있는 거 해드리면서 모시고 싶어. 보살펴드리지 못한 기나긴 세월. 이제라도 내가 당신 옆에서 제대로 갚아나가고 싶어, 여보. 그 따뜻한 고백에 참았던 눈물이 핑 돌며 차장 밖 풍경이 순식간에 흐려졌습니다. 목이 메어 도저히 말이 나오지 않았지요. 저는 거친 손을 뻗어 아내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조용히 닦아주었습니다. 아내는 그런 제 손길에 피식 바보처럼 웃으면서도 연신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저는 아내 손을 그냥 놓지 않고 부서져라 단단하게 쥐었습니다. 남해에 도착해 오래된 어머니 댁 대문을 열었을 때 어머니는 여전히 구부정한 허리로 마당 한 구석에서 텃밭을 가꾸고 계셨습니다. 다 헤어진 옷을 입고 호미질을 하던 어머니는 생각지도 못한 아들과 며느리의 동행에 놀라 멈추시고는 한참 동안 어안이 벙벙해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다 이내 제 아내를 가만히 바라보시며 그저 흙 묻은 거친 손을 조용히 내미셨습니다. 아내가 기다렸다는 듯 마당으로 달려가 그 손을 제 두 손으로 꼭 붙잡고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지난 세월의 서운함을 단 한마디도 입 밖에 얹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눈물을 훔치며 며느리의 찬 손을 더 꽉 쥐고 등을 토닥여 주실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녀 같은 모습을 바라보며 차마 고개를 똑바로 들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눈물이 강물처럼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는 어머니가 평소 좋아하시던 음식들을 정성껏 만들어 밥상을 채웠습니다. 연세든 노인이 소화하기 편하게 손이 무척이나 많이 가는 음식들이었는데도 아내는 힘든 기색이나 불평 한마디 없이 땀을 흘리며 부엌을 묵묵히 지켰습니다. 어머니는 아내가 정성껏 차려낸 밥상 앞에 앉으셔서 숟가락을 천천히 움직이시며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참 맛있다. 우리 며느리가 정성으로 만들어줬으니 맛이 없을 수가 있나. 아내가 밥을 먹다 말고 급히 고개를 숙인 채 손등으로 눈물을 훔쳐내는 것을 저는 그저 못 본 척 묵묵히 밥을 씹었습니다. 평생 느껴보지 못한 따스한 온기가 시골 작은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저는 창밖의 깊은 어둠을 바라보며 혼자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먼저 사랑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평생 친정이고 원자로 살며 지나간 과거의 부채감에 꽁꽁 묶여있던 아내는 이제 비로소 제 아내로 우리 아이들의 온전한 어머니로 돌아왔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제 정년이 남은 2년 동안 악착같이 허리띠를 졸라 메어 다가올 연금 공백기를 버텨낼 우리의 마지막 노후 자금을 든든하게 모아볼 것입니다. 비록 시작은 늦었고 당장 통장은 가벼울지라도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이제 서로를 믿고 손을 잡은 채 함께라면 노후 빈곤의 파도도 어떻게든 이겨낼 수 있을 거라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내 곁에서 평생을 묵묵히 피땀 흘리는 소중한 배우자를 방치하고 외롭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효도와 우애라는 이름의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헌신도 내 가정이 무너진 지붕 아래에서는 결코 피어날 수 없는 찰나의 신기루일 뿐입니다.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훨씬 더 막막하고 두려워지는 황혼의 문턱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책임져야 할 사람은 지나간 과거의 가족이 아니라 지금 내 곁에서 제 손을 단단히 잡고 있는 현재의 내 가족입니다. 평생을 자식과 가정의 든든한 그늘이 되어주느라 거칠어지고 닳아 없어진 배우자의 손을 지금 먼저 따뜻하게 쥐어주십시오. 진짜 인생의 눈물겨운 이막은 서로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정면으로 바라보는 바로 그 위대한 순간부터 시작되는 법입니다. 우리는 황혼의 길목에 서서야 마침내 진짜 부부가 되었습니다. 제 목소리에 끝까지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해드린 이야기가 마음 한구석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늘 온전히 평온하시길 바라며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69 엄마 돈 뺏어서 담배 사 피우는 49살 아들 본 적 있으세요? 새벽만 되면 이 집엔 기괴한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제 뼈마디가 비명을 지르는 우드득 소리와 밤새 게임하며 유튜브만 보는 아들의 키보드 소리요. 엄마, 담배 한 갑 싸게 10,000원만. 아들이 낚아챈 그 10,000원은 제가 식당에서 12시간을 서서 번 제 무릎값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돈을 빼앗기면서도 아들을 탓하지 못하고 자책합니다. 평생을 식모처럼 살아온 제 인생, 그리고 쉰을 앞둔 아들의 굳게 닫힌 문. 도대체 우리 모자 인생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자식에게 모든 걸 바치는 게 당연한 마지막 세대. 부모라면 누구나 가슴 한켠이 뜨끔할 가슴 시리도록 처절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저는 최순녀 1958년생 올해 69입니다. 제 인생을 한 줄로 요약하면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편한 적이 없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논밭이 전부였던 작은 동네에서 저는 사남매 중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몸이 약해 농사도 제대로 못 지으셨고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 뒷바라지에 당신 몸도 제대로 못 챙기셨어요. 밥상에 쌀밥이 오르는 날보다 보리밥에 된장국 한 그릇으로 때우는 날이 훨씬 많았습니다. 배가 고파 잠을 못 이룬 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중학교를 졸업하던 16살 저는 더 이상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어요. 집안 형편 때문에 포기해야 했거든요. 돈이 그냥 없는 게 아니라 아예 구경조차 못할 형편이었어요. 순녀야 미안하다. 아버지가 그 말씀 한마디 하시고는 방으로 들어가 누우셨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그게 제가 배운 첫 번째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이듬해 봄부터 저는 남의 집 식모살이를 시작했어요. 읍내 약국집이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마당 쓸고 밥 짓고 설거지하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빨래하고 장 보고 저녁 밥상 차리고 그릇 닦고 나면 하루가 끝났어요. 월급이라고 받은 돈 대부분은 집에 보냈습니다. 남은 돈으로 제가 산 건 없어요. 살 게 없었던 게 아니라 살 엄두가 나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게 몇 년을 보냈어요. 식모살이, 밭일, 공장 잔심부름, 식당 설거지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손이 트고 갈라지는 건 겨울마다 있는 일이었고 허리가 아픈 건 그냥 달고 사는 거였어요.
그러다 19살에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도 가난했어요. 하지만 웃는 얼굴이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나랑 같이 살면 절대 굶기지 않을게. 그것만은 약속할 수 있어. 그 말 하나 믿고 시집 갔어요. 가진 것도 없이 양가 어른들 모시고 밥 한 상 차린 게 전부인 결혼이었지만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20살에 상수를 낳았어요. 그 작고 붉은 덩어리를 처음 안았을 때 저는 생전 처음으로 이 세상에 내 것이 생겼다 싶었습니다. 가난해도 괜찮다 싶었어요. 이 아이만 잘 키우면 된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상수가 3살 되던 해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공사장에서 일하다 난 사고였어요.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싸늘하게 돌아왔어요. 저는 그날 이후로 한동안 제대로 밥을 못 먹었습니다. 아니, 먹기가 싫었어요. 그래도 상수가 배고프다고 울면 어떻게든 일어나야 했습니다. 애 들쳐매고 나갈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 했어요. 식당 주방 보조, 청소, 시장 좌판 거들기. 어린아이가 딸린 여자를 제대로 된 직장에서 받아주는 곳은 거의 없었습니다. 상수를 업고 일하다 아이가 울면 눈치가 보였고 상수를 맡기고 일이라도 하고 싶었는데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 발이 묶였어요. 어떻게든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모아둔 돈 같은 건 없었어요. 벌면 쓰고 부족하면 줄이고 그래도 부족하면 굶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이 흘렀어요. 상수는 어느새 훌쩍 자라 있었고 저는 어느새 69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부천 원종동 반지하 연립주택에서 49살 아들과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 이 집이 전 재산입니다. 새벽 5시 알람은 필요 없어요. 몸이 먼저 압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무릎과 허리에서 동시에 소리가 납니다. 우드득. 69회를 살아온 제 몸이 오늘 하루도 버텨낼 수 있겠느냐고 스스로에게 묻는 소리 같았어요. 찬물에 손을 담급니다. 부어오른 손가락 마디를 천천히 펴면서 오늘 몇 시간이나 버틸 수 있을지 슬쩍 가늠해 봅니다. 그때 들렸어요. 타다닥. 아들 방에서 새어나오는 소리입니다. 키보드 소리, 유튜브 영상 소리, 밤새 꺼지지 않은 모니터 불빛이 문틈으로 파랗게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상수가 또 밤을 샌 겁니다. 49살 아들이 방 안에서 밤을 새우는 동안 69살 엄마는 부엌에서 새벽을 열고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 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이제 막 잠든 모양이었어요.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발소리를 죽이고 그릇 소리를 죽이고 한숨 소리까지 꾹 눌러 삼키면서 아들 깰까봐 조심조심 밥을 지었어요. 상수 방문 너머로는 담배 찌든 냄새와 컵라면 냄새, 그리고 언제 씻었는지도 모를 퀴퀴한 냄새가 복도까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냄새에 익숙해진 지 오래였어요. 아들 방문을 열어볼 엄두는 진작에 포기했습니다. 모니터 불빛에 반사된 아들 얼굴이 창백하다 못해 기괴하게 보인다는 걸 상수는 알까요? 굳은 살이 겹겹이 박인 이 손으로 오늘도 아들 밥상을 차렸습니다. 따뜻한 밥 한 그릇, 국 한 냄비. 아들이 일어나면 먹으라고요. 그게 제가 아는 엄마의 방식 전부였습니다. 그 새벽 저는 버스 정류장을 향해 걷습니다. 굽은 등으로, 느린 걸음으로요. 오늘도 식당 주방에서 12시간을 서서 일한다는 걸 알면서도 발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멈추는 순간 이 집에서 돈 벌어올 사람이 없어지니까요. 그게 무서웠습니다. 출근 준비를 마치고 문을 나서려는데 등 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자는 줄 알았던 상수가 일어나 있었어요. 아들이 방문을 열고 한다는 소리가 엄마 나 담배 한 갑만 사게 10,000원만 줘.
내일 인력일 나가면 바로 갚을게. 저는 멈췄습니다. 돌아보지는 않았어요. 주머니 속을 더듬었습니다. 꼬깃꼬깃하게 접힌 10,000원짜리 한 장. 어제 식당 주방에서 12시간을 서서 번 돈의 일부였어요. 잠깐 망설였습니다. 딱 한순간만요. 그리고 손을 뒤로 내밀었습니다. 상수는 말없이 낚아채듯 받아들고는 다시 방문을 닫았어요. 찰칵.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문을 나섰습니다. 버스 정류장을 향해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저 문은 언제쯤 활짝 열릴 수 있을까? 아들이 저 문을 열고 나와서 엄마, 나 오늘부터 일 나간다고 말하는 날이 올 수는 있을까? 저는 그날 퇴근길에 약국에 들렀습니다. 무릎이 며칠째 욱신거려서 파스라도 몇 장 사야겠다 싶었거든요. 진통제도 떨어져 가고 있었어요. 계산대 앞에서 지갑을 열었는데 손이 멈췄습니다. 아침에 확인했을 때 분명히 5만원짜리 2장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없어졌어요. 저는 지갑 안을 몇 번이나 들여다봤습니다. 카드로 계산을 하고 나오면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분명히 넣어뒀는데 혹시 제가 어디서 흘렸나 싶기도 했고 혹시 아침에 제가 착각한 건가 싶기도 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방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어요. 아들 방에서는 여전히 키보드 소리와 유튜브 영상 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밥상은 그대로였어요. 아침에 제가 차려놓은 밥이 식은 채로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밥을 데워서 혼자 먹었습니다. 먹으면서 없어진 돈 생각은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생각하면 자꾸 마음이 복잡해지니까요. 그날 밤 저는 제 방 서랍을 열었습니다. 비상금을 확인하려고요. 순간 손이 멈췄어요. 분명히 있어야 할 돈이 없었습니다. 저는 서랍을 한번 닫고 다시 열었습니다. 마법처럼 돈이 생기는 일은 없었어요.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음 달 월세 50만 원에 보태려고 모아둔 뭉칫돈이었어요. 저는 상수 방문을 살짝 열고 상수야, 혹시 엄마 서랍에서 돈 봤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몰라. 내가 엄마 돈을 어떻게 알아? 그게 대답의 전부였어요.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봐야 나올 말이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화가 났냐고요? 물론 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화보다 더 크게 올라오는 게 있었어요. 내가 더 잘 숨겨뒀어야 했는데 그 생각이었습니다. 아들을 탓하기보다 제 자신을 먼저 탓하는 게 몸에 밴지 오래였어요. 그게 엄마라는 이름이 저한테 가르쳐준 습관이었습니다. 저는 그날도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방문을 다시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불을 끄고 누워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한다고요. 상수가 늘 저랬던 건 아니었어요. 아들에게도 빛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상수는 25살부터는 부천 도당동에 있는 공장에 취직해 일을 꽤 성실하게 했어요. 지각 한 번 없이 10년을 넘게 다녔고 반장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 시절 상수는 월급날이면 꼭 제 손에 용돈을 쥐어줬어요. 많지 않았지만 그 돈을 받을 때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내가 아들 하나는 잘 키웠구나. 아버지 없이도 이만큼 컸으면 됐다고요. 그때 상수 나이 30 중반이 넘었을 때 여자가 생겼어요. 나이도 비슷하고 얌전하게 생긴 아가씨였는데 상수가 그 여자를 제법 좋아했나 봐요. 집에 데려온 것도 아닌데 상수 입에서 그 이야기가 한두 번씩 나오더라고요. 엄마, 나 결혼하면 엄마도 같이 살자. 여태 고생만 했으니깐 내가 엄마 모실게.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웃으면서도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 아이가 드디어 자기 삶을 꾸리려고 하는구나 싶어서요. 그런데 그게 끝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떠났대요. 이유는 단순했어요. 상수가 돈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공장 다니는 남자, 그것도 반지하 사는 남자, 집에는 홀어머니도 계시고 집도 차도 없는 남자라는 거였어요. 어느 날 밤 술에 취해 들어온 상수가 방바닥에 주저앉아 울면서 털어놓더라고요. 엄마, 나 헤어졌어. 가진 게 없다고. 근데 더 웃긴 게 뭔 줄 알아? 나는 이렇게 힘든데 걔는 벌써 다른 남자 만나고 있더라.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미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이 애가 연애에 실패한 게, 결혼에 실패한 게, 가진 것도 없고 물려줄 것도 없는 못난 이 어미 탓인 것 같아서요. 어린아이처럼 우는 상수를 보니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상수는 그 이상 더 말하지도 않았고 저도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는 아들 옆에 앉아서 등을 쓸어줬어요. 한참을요. 그날 이후로 상수 눈빛이 달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뭔가 꺼져버린 것 같은 눈이었습니다. 한동안은 그래도 괜찮은 듯 회사에도 잘 다니고 일상생활을 이어나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39, 40을 앞둔 나이에 다니던 공장을 그만뒀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상수가 일도 그만두고 집에 있게 된 게, 퇴직금을 받고 나서 상수는 한동안 술을 마셨습니다. 처음엔 친구들이랑 마시더니 나중엔 혼자 마셨어요. 일자리를 알아보는 것 같다가도 며칠 지나면 흐지부지 됐고 인력사무소에 나가는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 방문이 다시 닫혀버렸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상수의 세상이 저 방 안으로 좁아졌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도 막지 못했습니다. 왜냐고요? 아들한테 미안했습니다. 모든 일이 저 때문인 것 같아서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상수가 10살이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자다가 깼는데 상수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훌쩍이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빠 보고 싶어를 반복해서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날 상수 옆에 누워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괜찮다고도 아빠가 하늘에서 보고 있다고도 말하지 못했어요. 그냥 등을 쓸어줬어요. 그게 제 평생 가장 미안했던 순간입니다. 아버지가 없다는 게 상수한테 얼마나 큰 구멍이었는지 저는 그날 처음으로 제대로 알았어요. 그리고 그 구멍을 제가 끝내 채워주지 못했다는 것도요. 그래서 강하게 내치지 못한 겁니다. 가난을 물려준 것도, 자식 교육을 제대로 못한 것도 제 탓이고 아버지 없이 키운 것도 제 탓인 것만 같았어요. 상수가 여자한테 차인 것마저 돈 없이 키운 제 탓이라는 생각이 늘 박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수가 잘못해도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내치면 제가 죄인이 되는 것 같아서요. 그게 맞는 생각이냐고요? 아니라는 거 저도 알아요. 근데 엄마라는 입장이 그런 거더라고요. 틀렸다는 걸 알면서도 놓지 못하는 거요. 그렇다고 제가 마냥 순한 양처럼 당하고만 산 건 아니에요. 다 알고 있었거든요. 상수가 인력일 나간다고 해놓고 안 나가고 서랍에서 돈을 꺼내간다는 것. 담배 한 갑 값으로 받은 10,000원이 어디로 가는지도요. 어느 날은 상수방에서 빈 소주병이 굴러나오는 걸 봤어요. 치우면서 세어봤더니 5병이었습니다. 제 돈으로 산 소주겠죠. 그 병들을 들고 나오면서 저는 속으로 외쳤어요. 이 녀석아, 내가 마시는 소주 산 돈은 네 엄마 무릎값이야. 무릎 수술비야. 근데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았어요. 왜냐고요? 말해봐야 상수가 달라질 것 같지 않아서가 아니었어요. 말했다가 상수가 정말로 집을 나가버리면 어쩌나, 나가서 잘못된 선택이라도 하면 어쩌나 싶어서였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어요. 이 아이가 방구석에 처박혀 있어도, 담배 피우고 소주 마셔도
그래도 저 방 안에 살아있다는 게 확인이 되니까요. 엄마라는 사람이 이 모양입니다. 밉고 답답하면서도 그냥 살아만 있어줘도 고맙다고 생각하는 게요. 참 어리석죠? 저도 압니다. 그래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매달 25일이 되면 저는 통장을 확인합니다. 국민연금 25만 원, 기초연금 30만 원, 합쳐서 55만 원이에요. 나라에서 주는 돈이 이게 전부입니다. 여기서 월세 50만 원을 내고 나면 손에 남는 돈이 5만 원이에요. 그걸로 한 달을 버텨야 합니다. 물론 식당 주방 보조일도 하고 청소일도 하고 있으니까 그걸로 생활을 하는 거지만 그 일당도 날마다 나가는 게 아니에요. 몸이 안 좋은 날은 못 나가고 일감이 없는 날은 쉬어야 하니까요. 통장 잔고를 보고 있으면 숫자가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막막함이 먼저 들어옵니다. 그러다 시선이 옆에 놓인 고지서로 갑니다. 상수 핸드폰 요금, 보험료, 거기에 휴대폰 소액 결제 대금,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인터넷 요금까지 전부 제가 내고 있는 고지서들입니다. 겨울이면 가스비 고지서가 가장 겁났습니다. 상수는 핸드폰이 있어야 구직 활동을 한다고 했어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는 묻지 않아요. 저도 이제 병원과 친구가 돼야 할 몸이었습니다. 당뇨약은 먹은 지 한참 됐어요. 무릎, 허리가 비명을 지른 지도 오래됐습니다. 근데 얼마 전부터 고통이 더 심해져 계단을 오르기도 힘들어지고 오래 서 있으면 무릎 아래가 퉁퉁 부어 올랐습니다. 몇 달 전에 정형외과를 한번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엑스레이를 보더니 연골이 많이 닳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당장 수술은 아니어도 계속 이렇게 무리하시면 나중에는 걷기도 힘드실 수 있어요. 빨리 치료를 시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고개만 끄덕였어요. 치료비가 얼마나 드냐고 물었더니 치료는 임시 방편이고 수술까지 생각하면 적게 잡아도 몇백만 원은 든다고 했습니다. 저는 웃으면서 나왔어요. 웃을 일이 아닌데 그냥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몇백만 원이라니 그 돈이 제 통장에 있었던 적이 마지막으로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상수가 공장에 다녔을 때쯤일까요? 집에 돌아와서 수술 소견서를 서랍 깊숙이 넣어뒀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 넣어두면 없는 일이 되는 것 같아서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냈어요. 밥상을 차려놓고 상수가 방에서 나오길 기다렸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상수야, 엄마가 무릎이 좀 안 좋은데 너도 이제 슬슬 일을 알아봐야 하지 않겠니? 엄마가 언제까지 이렇게 일을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서 최대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다그치는 게 아니라 그냥 현실을 한번 같이 보자는 뜻으로요. 상수는 잠깐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내려놓더라고요.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왜 맨날 밥 먹을 때마다 그 얘기야. 밥맛 떨어지게. 그러고는 반도 안 먹은 밥상을 두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찰칵. 또 그 소리였습니다. 저는 혼자 밥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차려놓은 반찬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한 숟가락을 떴다가 내려놨어요.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 못 잤어요. 천장을 보면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번 달 식당 일당을 다 모으면 얼마 되지? 월세 내고 나면 얼마가 남지? 남는 돈으로 무릎 수술을 받으려면 얼마나 모아야 하는지요. 계산이 안 됐어요. 아무리 더하고 빼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어요. 하루 종일 서서 일한 탓도 있고 날이 흐려서 그런 것도 있었어요. 저는 서랍에서 진통제를 꺼냈습니다. 한 알만 먹으려고 봤더니 나탈이 3개밖에 안 남아 있었어요. 아껴야겠다 싶어서 반 알만 손으로 부러뜨려 먹었습니다. 그리고 누웠어요.
이 무릎으로 내일도 12시간을 서서 일해야 하니까요. 아들 담배 한 갑 값이 엄마 진통제보다 비싸다는 게 그게 지금 저희 집 현실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어요.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윗집 사는 박씨 아주머니랑 마주쳤습니다. 이 동네에서 20년 넘게 살다 보니 얼굴은 다 알아요. 반갑게 인사를 나누려는데 아주머니 옆에 같은 동사는 이 씨 아주머니도 함께 있었어요. 두 분이 뭔가 얘기를 나누다가 저를 보고 멈추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이고, 순녀 씨 오늘도 일 다녀오셨어요? 네, 그렇죠 뭐. 요즘도 식당 나가세요? 무릎은 좀 어때요? 괜찮아요, 괜찮아. 웃으면서 대답하고 지나치려는데 등 뒤로 소리가 들렸어요. 두 분이 목소리를 낮추는 척 했지만 다 들렸습니다. 저 집 아들 있잖아. 오늘도 편의점에서 담배랑 소주 사가는 거 봤어. 낮에 버젓이. 그러게 말이야. 칠순이 다 된 어머니는 허리가 꺾이도록 일하러 다니는데 50살 다 된 아들이 저러면 쓰나. 쯧쯧. 엄마가 너무 받아줘서 그런 거지 뭐.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어요. 장바구니를 꽉 쥐고 시선은 앞만 보면서요. 집에 돌아와서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나서야 손이 떨리는 걸 알았어요. 화가 난 건지 창피한 건지 서러운 건지 저도 몰랐습니다. 셋 다였던 것 같아요. 동네 사람들 눈에는 제가 어떻게 보일까요? 칠순이 다 된 노인이 아직도 식당 일을 나가고 50살짜리 아들은 낮에 담배와 술이나 사러 다니는 집.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 말이 왜 이렇게 아프냐면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이기 때문이에요. 저도 제 일이 아니라 남의 일이었다면 저렇게 수군거렸겠죠? 다 큰 자식은 집에 있고 늙은 엄마만 고생시키는 나쁜 아들이라고요. 다 제가 못나서 저렇게 된 거라는 말처럼 들리기 때문에 더 속상했습니다. 저는 문득 제 16살이 생각났습니다. 읍내 약국집 마당을 쓸던 그 아침이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면 약국집 사모님이 나오셔서 한 번씩 훑어보셨어요. 잘했다 못했다 말도 없이 그냥 보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저는 그 눈길이 싫었어요. 평가받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69이 된 지금도 저는 누군가의 눈길 앞에서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16의 저와 69의 제가 다른 게 뭔가 싶었어요. 그때는 남의 집 마당을 쓸었고 지금은 제 집을 치웁니다. 그때는 남의 아이들 밥을 차렸고 지금은 49살 내 아들 밥을 차려요.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50년이 넘도록 저는 누군가의 뒤치다꺼리를 하며 살았어요. 식모살이가 끝난 줄 알았는데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상수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골목 가로등 아래로 누군가 지나가는 게 보였어요. 굽은 등으로 천천히 걷는 모습이었는데 잠깐 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뒷모습이 자꾸 눈에 밟혔어요. 저도 저렇게 보이겠구나 싶어서요. 매일 아침 저 골목을 저렇게 걸어서 나가는 거구나 싶어서요. 설거지를 하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물이 손등 위로 흘렀어요. 무릎이 또 욱신거렸지만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냥 잠깐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방으로 들어가시던 날 제가 괜찮다고 했던 것처럼 저는 오늘도 괜찮다고 생각하려 했어요. 근데 오늘따라 그게 잘 안 됐습니다. 사실 저도 가끔은 화가 나요. 왜 나만 이래야 하나 싶을 때가 있어요. 같은 동네 친구 중에 미순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저랑 나이가 같은데 건물주예요. 그 집 아들은 직장에 다니면서 매달 생활비를 갖다 준대요. 명절에는 용돈 봉투도 챙겨준다고 하더라고요. 미순이가 그 얘기를 할 때 저는 웃으면서 좋겠다 했는데
집에 와서 혼자 있으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부러웠어요. 근데 그보다 더 크게 올라오는 감정이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나는 어디서부터 틀린 걸까? 그 생각이었어요. 남편이 살아있었더라면, 제가 좀 더 배웠더라면, 제가 상수한테 좀 더 엄하게 했더라면 달랐을까요? 근데 또 생각해보면 그 어느 것도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남편이 그렇게 일찍 갈 줄 알았으면 제가 그 공사판에 못 나가게 했을 거예요. 상수한테 좀 더 엄하게 할 여유가 있었으면 그렇게 했겠죠. 하루하루 먹고 사는데 급급하다 보니 엄하게 할 타이밍을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게 제 인생이었습니다. 타이밍을 다 놓쳐버린 인생이요. 그날 밤 저는 일기장을 꺼냈어요. 오래전부터 쓰던 거예요. 말 못할 것들을 거기다 씁니다. 뭔가 쓰려고 펜을 들었는데 아무것도 써지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그냥 덮었어요. 대신 상수 방 쪽을 바라봤습니다.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오늘도 밤을 새우겠구나 싶었습니다. 밉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다음 순간에 저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불빛이 꺼지지 않는 게 그래도 다행이라고요. 저 방에 사람이 있다는 증거니까요. 참 이상한 엄마죠? 저도 압니다. 근데 어쩌겠어요. 그게 저였습니다. 그날도 여느 날과 다를 게 없는 아침이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아들 밥상을 차려놓고 버스를 타고 출근했습니다. 그날은 식당 일이 아니라 건물 청소 일이었어요. 가끔씩 인력사무소를 통해 들어오는 일인데 식당보다 일하는 시간도 더 짧고 일당이 조금 더 낮거든요. 무릎이 안 좋다는 걸 알면서도 그 일을 마다하지 않은 이유가 그거였어요. 건물은 오래된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긴 한데 청소 도구를 들고 타면 눈치가 보여서 웬만하면 계단을 이용했어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청소 도구를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복도를 닦았어요. 오전까지는 괜찮았어요. 점심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아마 대충 때웠을 거예요. 원래 점심을 제대로 챙겨 먹는 편이 아니었거든요. 돈도 아까웠고 앉아서 먹을 시간도 아깝다 싶었어요. 오히려 그 시간에 조금 쉬었습니다. 오후쯤 4층 복도를 닦고 있는데 갑자기 눈앞이 핑 돌았어요. 처음엔 그냥 잠깐 어지러운 거겠지 싶었습니다. 벽을 짚고 잠깐 서 있으면 나아지겠지 싶었어요. 그래서 걸레를 손에 쥔 채로 벽에 기댔는데 그게 제가 기억하는 마지막이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차가운 바닥이었어요. 복도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는지 몰랐어요. 잠깐인 것 같기도 했고 한참인 것 같기도 했어요. 손에는 아직도 걸레가 쥐어져 있었어요. 쓰러지면서도 놓지 않은 거예요. 그게 좀 우스웠습니다. 쓰러지는 순간에도 걸레를 쥐고 있었다는 게요. 평생 손에서 뭔가를 놓아본 적이 없어서 그랬나 봐요. 주변에 사람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나가던 건물 입주민이 저를 발견하고 신고를 했던 모양이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할머니. 저는 괜찮다고 하려고 했어요. 입을 열었는데 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에 구급대원들이 왔어요. 들것에 실리면서 저는 이상한 생각을 했어요. 오늘 저녁밥은 누가 차리나? 그냥 이렇게 누워만 있어도 되는 날이 오면 좋겠다. 구급대원이 물었어요. 보호자 연락처 아세요? 저는 상수 번호를 불러줬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눈을 감고 있는데 상수 핸드폰이 울리고 있을 거라는 게 느껴졌어요. 받을까, 안 받을까, 낯선 번호니까 그냥 무시하려나. 그 쓰러진 와중에 잠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상하죠? 응급차에 실려가면서도 아들이 전화를 받을지 안 받을지를
걱정하고 있었으니까요. 병원에 도착해서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것저것 확인하더니 저혈당 쇼크라고 했어요. 아침을 제대로 안 먹은 데다 점심도 거르고 무리하게 몸을 쓴 탓이라고 했습니다. 당장 큰 문제는 아니지만 영양 상태가 전반적으로 너무 안 좋다고 이 나이에 이렇게 무리하시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무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요. 한참을 기다렸는데 상수가 오지 않았어요. 전화를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응급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봤어요. 병원 천장은 늘 하얗죠.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하얀 천장이요. 저는 그 천장을 보면서 오랜만에 아무 생각도 안 하려고 했어요. 밥 걱정도, 월세 걱정도, 상수 걱정도요. 그냥 잠깐이라도 아무 걱정 없이 있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안 됐어요. 자꾸 상수 생각이 나는 거예요. 밥은 차려놓고 나왔는데 또 안 먹고 있겠지. 방 안에 있겠지. 얼마나 지났을까요? 발소리가 들렸어요. 응급실 커튼 너머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여기가 최순녀 씨 맞죠? 상수 목소리였어요. 저는 눈을 감은 채로 있었습니다. 갑자기 눈을 뜨기가 뭐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 얼굴을 보고 있는 게 느껴졌는데 아무 말도 없었어요. 그냥 한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아들이 왔다는 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전화를 받고 달려와 줬다는 것만으로요. 그게 고마운 게 맞냐고요? 맞아요. 저한테는 그게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저는 아들한테 기대하는 게 없어진 거예요. 그게 슬픈 건지 당연한 건지 이제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눈을 뜨고 아들을 봤습니다. 상수 모습은 머리는 떡져 있었고 입고 온 옷은 집에서 늘 입던 늘어진 추리닝이었어요. 발에는 슬리퍼를 신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으로 달려온 거예요. 얼마나 급하게 뛰어왔는지 숨을 헐떡이고 있었고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49살 아들의 모습이 저랬어요. 헐레벌떡 달려온 건 고마운데 저 모습이 아들의 지금 전부라는 게 눈에 들어오니까 고마운 마음이랑 서러운 마음이 한꺼번에 올라왔어요. 저는 얼른 눈을 감았습니다. 보이지 않으면 마음이 덜 아플 것 같아서요. 엄마. 상수가 낮게 불렀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야. 상수가 거기 서 있었습니다. 숨을 고르면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눈빛이 이상했어요. 평소에 보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겁에 질린 것 같은, 그러면서도 어쩔 줄 모르는 것 같은 어린아이의 눈이었어요. 저는 그냥 작게 웃었습니다. 아들 왔어? 전화 받았구나. 상수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상수를 보더니 보호자냐고 물었어요. 상수가 네, 아들입니다. 했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저혈당 쇼크예요. 아침도 제대로 안 드셨다는데 점심도 거르신 것 같아요. 영양 상태가 전반적으로 너무 안 좋으세요. 이 나이에 이렇게 무리하시면 정말 안 됩니다. 보호자분, 어머니 식사 관리 좀 신경 써주셔야 해요. 당뇨 약도 드시는 분이 식사 이렇게 거르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상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선생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환자분 일하시다가 쓰러지셨다는데 무릎 상태 알고 계세요? 이 몸으로 어떻게 지금까지 버티셨는지 모르겠어요. 상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제가 원래 좀 무리를 했다고 선생님한테 말했어요. 아들 탓이 아니라고요. 선생님이 나가시고 나서 상수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조금 있다가 간호사가 들어와서 제 짐을 줬어요.
낡은 가방이었습니다. 상수가 그 가방을 받아들다가 멈췄어요. 가방 안쪽 지퍼 주머니에서 종이가 보였던 모양이에요. 꺼내서 펼쳐봤습니다. 몇 달 전 받은 제 무릎 수술 소견서였어요. 수술 말고 다른 방법이 있는지 다른 병원 한번 가보려고 제가 가지고 다녔거든요. 그리고 그 가방 안에 진통제 나탈이 2개 남은 통이 있었어요. 병원 오기 전에 무릎 통증이 심해 반알을 먹었으니까 2개가 남은 거였어요. 상수가 그걸 들고 저를 봤습니다. 저는 시선을 피했어요. 엄마, 이게 뭐야? 아, 그거 오래된 거야. 별거 아니야. 수술 소견서잖아. 왜 말 안 했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 안 한 게 아니라 말을 꺼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수술비 몇백만 원 얘기를 꺼내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어요. 결국 돈 얘기가 되고 돈 얘기가 되면 상수가 나를 세울 거고 저는 또 부엌으로 숨어들었겠죠. 그냥 말 안 하는 게 편했어요. 상수는 한참을 소견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복도로 나갔어요. 저는 상수 얼굴을 한번 봤습니다. 복도 한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서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어요. 울고 있는 건지 아닌지는 몰랐어요. 근데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상하게도 마음이 놓였어요. 아직 이 아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제야 사람 구실을 좀 하려나 싶었거든요. 울어도 돼, 상수야.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참 뒤에 상수가 다시 들어왔어요.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상수는 제 발치에 놓인 신발을 집어들었어요. 낡은 운동화였습니다. 뒤축이 다 구겨져 있었어요. 언제 산 건지도 기억이 안 나는 신발이었는데 상수는 그걸 한참 들여다봤어요. 엄마, 이 신발 언제 산 거야? 오래됐지 뭐, 멀쩡한데. 멀쩡하지 않아. 뒤축이 다 망가졌잖아. 저는 웃었어요. 괜찮아. 신는데 지장 없어. 상수는 그 신발을 내려놓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이 평소랑 달랐어요.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릴 때의 침묵이 아니었어요. 뭔가를 삼키고 있는 것 같은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이 아이가 겁이 난 거구나. 엄마가 없어지면 어쩌나 하는 그 두려움이 오늘 처음으로 상수한테 들이닥친 거구나 싶었어요.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곁에 있을 때는 몰라요. 당연한 줄 알거든요. 밥상이 차려져 있는 게 당연하고 새벽에 누가 일어나는 게 당연하고 아프다는 말 한마디 없이 출근하는 게 당연한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걸 처음으로 실감하는 순간이 오면 그때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니었다는 걸요. 저는 그날 밤 입원실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상수 걱정이 됐습니다. 이상하죠? 제가 아파서 입원했는데 저는 또 상수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저 없으면 상수 혼자 어떻게 사나 하고요. 그 생각이 꼬리를 물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때 무서웠어요. 제가 아픈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제가 없어진 다음이 무서웠어요. 상수를 저 상태로 두고 떠나게 되면 어쩌나 싶었습니다. 그게 저한테는 제일 큰 두려움이었어요. 자식한테 모든 걸 바치는 게 당연한 줄 알고 살았어요. 제 어머니도 그랬고 어머니의 어머니도 그랬을 거예요. 우리 세대는 다 그렇게 살았어요. 내 몸이 망가져도 내 무릎이 닳아도 자식이 먹고 살 수 있으면 됐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게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 정작 제 인생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69평생 동안 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싶어서요. 천장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다가 어느 순간 잠이 들었어요. 자다가 눈을 떴는데 상수가 옆에 있었어요. 의자를 끌어다가 침대 옆에 앉아서 졸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로요.
저는 한참 그 모습을 봤어요. 49살 아들이 그렇게 작아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서 상수 손 위에 살며시 올려놨어요. 상수가 잠결에 움찔했지만 깨지는 않았어요. 저는 그 손을 가만히 잡고 있었습니다. 이 손이 언제 한 번이라도 저를 잡아준 적이 있었나 싶으면서도 그래도 이 손이 제 곁에 있다는 게 다행이었어요. 참 어리석은 엄마죠. 그래도 어쩌겠어요. 그게 저였습니다. 퇴원하던 날 아침이었어요. 상수가 병원 원무과에서 퇴원 수속을 밟고 오더니 제 옆에 서서 낡은 운동화를 내려다봤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봤어요. 저는 신발을 신으면서 괜찮다고 했어요. 상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일 나갈 거야.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예전에도 그런 말을 자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10년 전에도, 5년 전에도, 불과 한 달 전에도요. 인력 일 나간다고, 이번엔 진짜라고, 그런 말들이요. 그래서 처음엔 그냥 들었어요. 흘려듣는 척 했습니다. 그런데 상수가 말을 이었어요. 엄마 무릎 수술 시켜줄게. 내가 돈 벌어서 조금만 기다려. 저는 고개를 들고 상수를 바라봤습니다. 상수는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평소랑 눈빛이 달랐어요. 도망가려는 눈이 아니었어요. 뭔가를 이겨내려는 눈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는다 안 믿는다가 아니었어요. 그 말을 해준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이 아이가 처음으로 엄마 무릎을 걱정했다는 것, 처음으로 뭔가를 해주겠다고 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집에 돌아온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찌개 냄새였습니다. 저는 처음엔 꿈인 줄 알았어요. 제가 일어나기 전에 부엌에서 뭔가가 끓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서요. 몸을 일으켜 방문을 열었더니 부엌에서 연기가 나고 있었습니다. 상수가 서 있었어요. 앞치마도 없이 냄비 앞에 서서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하고 있었어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국물을 한번 떠서 맛보더니 인상을 찌푸리고 뭔가를 더 넣고 또 맛보고를 반복하고 있었어요. 제가 부엌 입구에 서 있는 걸 눈치챘는지 상수가 돌아봤습니다. 깼어? 좀 더 자지. 뭐해? 김치찌개 돼지고기 넣었어. 맛은 먹어봐야 알겠지만. 저는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할 말이 없는 게 아니라 말을 하면 울 것 같아서요. 상수가 냄비를 들고 와서 식탁에 올려놨습니다. 찌개 색이 좀 진했어요. 고춧가루를 많이 넣었나 봐요. 밥도 퍼왔는데 손 밑에 눌어붙은 게 좀 있었고 숟가락이랑 젓가락은 짝이 맞지 않아 짝짝으로 놓여 있었습니다. 서툰 티가 났어요. 저는 한 숟가락을 떴어요. 얼큰했습니다. 좀 짰어요. 돼지고기는 살짝 덜 익은 것 같기도 했어요. 근데 맛있었어요. 제 평생 먹어본 김치찌개 중에 제일 맛있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지 않았어요. 그냥 계속 먹었습니다. 눈물이 나는 걸 들키지 않으려고 고개를 숙인 채로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상수가 정말로 일을 나갔어요. 인천 쪽에 있는 물류센터 야간 알바였습니다. 밤 10시에 나가서 아침 6시에 들어오는 일이었어요. 몸이 많이 힘들 텐데 상수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첫날 들어오더니 씻고 그냥 자더라고요. 이틀째도 그랬어요. 사흘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상수가 들어와서 씻지도 않고 제 앞에 뭔가를 내밀었어요. 봉투였습니다. 하얀 봉투에 돈이 들어 있었어요. 엄마, 이번 달 월세에 보태. 그게 다였어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눈도 잘 못 마주쳤어요. 봉투를 내밀고는 얼른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그 봉투를 한참 들고 있었습니다.
얼마가 들었는지 세어보지 않았어요. 그냥 봉투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참았던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졌어요. 이 나이에 자식한테 이런 걸 기대한다는 게 사치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방 안에 살아있어 주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오래전에 그렇게 마음을 접었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기대를 접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포기한 게 아니었나 봐요. 어딘가에 작게 남아 있었나 봐요. 언젠가는 이 아이가 일어서는 날이 오겠지 하는 그 마음이요. 그게 이제 와서 터진 거예요. 상수가 다 늦은 나이에 정신을 차렸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할 수도 있어요. 50이면 너무 늦은 거 아니냐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늦은 게 아니에요.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는데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50이 다 되어서 처음으로 엄마 앞에 봉투를 내밀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처음으로 냄비 앞에 서본 거잖아요. 처음으로 엄마 건강을 걱정한 거잖아요. 그 첫 번째가 지금이라는 게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요즘 새벽에 일어나면 잠깐 귀를 기울여요. 타다닥 소리가 또 들리는지 들어봐요. 어떤 날은 아직도 그 소리가 들려요. 완전히 달라진 건 아니에요. 상수가 하루아침에 다른 사람이 된 건 아니니까요. 여전히 말이 없고, 여전히 눈을 잘 못 마주치고, 여전히 서툴러요. 그래도 달라진 게 있어요. 아침에 나가면서 다녀올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저한테는 별거예요. 그 한마디가 이 집안에 흐르는 공기를 바꿔놨어요. 저는 아직도 새벽에 일어납니다. 무릎은 아직 아파요. 수술을 받으려면 아직 좀 더 기다려야 하고 그 전까지는 진통제랑 파스가 친구예요. 식당 일도 완전히 그만두진 못했어요. 가끔씩 정말 몸이 괜찮을 때만 나갑니다. 근데 예전이랑 달라진 게 있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저 방에 살아 숨쉬는 아들이 있고 그 아들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제 쪽으로 걸어오고 있으니까요. 굽은 등으로 새벽을 걸어온 게 70회였어요. 이제 그 등이 조금은 펴질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저 같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다 큰 자식 때문에 속이 타들어가면서도 내치지 못하고 오늘도 밥을 차리고 계신 분들이요. 그 마음이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그게 부모 마음이라는 거예요.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자식을 살리려면 내가 먼저 살아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건강도, 내 밥 한 끼도, 내 잠 한숨도 중요합니다. 자식한테 모든 걸 내어주는 게 당연한 마지막 세대라는 거 압니다. 저도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그래도 이제는 나를 조금 챙겨도 된다고, 그게 자식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자식한테 조금 더 냉정해지세요. 제가 그 말을 드릴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 자신도 그러지 못했으니까요. 가진 걸 다 퍼줬어요. 돈도 시간도 제 몸을 갈아 넣어서요. 그게 자식을 위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면 그게 아니었어요. 가진 걸 다 주면 자식이 일어설 이유가 없어지더라고요. 배가 고파야 밥을 찾고 춥고 나서야 옷을 챙기는 거잖아요. 부모가 다 해주면 아이는 영원히 손 내밀고 서 있게 되는 거예요. 저처럼요. 가끔은 제 자신이 너무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심하기도 하고요. 왜 그때 더 단호하지 못했을까? 왜 그때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질렀어야 할 때 그냥 부엌으로 숨어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자꾸 나요. 근데 이미 지나간 일은 어쩔 수 없어요. 나이 70에 배운 거예요. 조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됐습니다. 닫혀있던 방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오늘 하루는 살아볼 만합니다. 부족한 제 목소리에 끝까지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가 마음 한구석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늘 온전히 평온하시길 바라며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